네, 안녕하십니까. 삼성경제연구소 기술산업실의 최진영 수석연구원입니다. 팀장님께서 너무 힘차게 저를 소개시켜 주셔서 저도 힘차게 한번 인사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저 사진을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는데요. 저 사진을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고객 만족을 올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기대감을 적게 드리고 그다음에 액션을 크게 하라고 하셨는데 기대감을 너무 크게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진을 딱 보니까 발표 중에 이렇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이 사진과 발표자가 진짜 맞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 진짜 맞고요. 불과 5년 전에 제가 DSLR로 프랑스에서 찍은 셀카 사진입니다. 그 얼짱 각도하고 그다음에 햇빛하고 아침에 햇살을 받고 그다음에 적절한 뽀샵이 저를 이렇게 좀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팀장님 말씀처럼 그 자연과학을 전공하고요. 그다음에 신약개발 기행기를 주로 담당하다가 경제연구소에서 헬스케어하고 제약, 화학 쪽 산업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스케어 관련돼서 종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에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퀴즈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좀 어렵기 때문에 퀴즈를 통해서 제가 집중도를 좀 올려보려고 하고요. 퀴즈만 내면 강사가 얼마나 강의 듣는 청중님들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퀴즈를 마치는 분에 한해서 문화상품권 5장을 좀 준비했습니다. 많은 이렇게 또 이렇게 문화상품 보여드리니까 시선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변하는 걸 느끼겠습니다. 자, 이 시선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목차는요. 헬스케어 3.0 시대가 어떤 것인지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4가지 키워드 그리고 이 키워드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제약, 그 다음에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특히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분야에 조금 더 무게감을 좀 둬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번째로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헬스케어 3.0의 정의입니다. 헬스케어 3.0의 정의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은 소비자의 니즈가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소비자의 니즈는요, 오래 산다는 것이었죠. 장수한다는 것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기다려 볼 텐데요.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왼쪽은요, 성남시가 2008년도에 개최한 할아버지 몸짱 대회에서 1위를 한 할아버지인데요. 80평생 동안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근육질입니다, 정말. 그리고 오른쪽은요, 고우가 말년에 그린 그림인데 자신의 상태를 반영해가지고 울고 있는 노인입니다. 아주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아주 괴로워하는 모습인데요. 아주 이 자리에서 튀고자 하는 분이 없다면 대부분 다 건강한 80세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기대 수명은요, 80세에 달합니다. 2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산업혁명 시대 1750년도에는요, 기대 수명이 35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세에 달한 건 거의 2배 넘게 기대 수명이 늘어났는데요. 기대 수명 중에서 아픈 기간을 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은 71세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생의 9년, 약 인생의 10% 이상을 굉장히 많이 아프면서 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의 관심사가 얼마만큼 오래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특히 건강 수명을 어떻게 늘리느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요, 또 약물 투여 기간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요, 1970년대 1인당 의료비는 한 $2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2009년도에는요, 3,361달러입니다. 17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다 보니까요, 소득이 거의 없는 노년층에 대해서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치료도 못하고 여생을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하나 해봤는데요. 2012년 12월 달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저한테 통보 왔습니다. 제가 2037년도에 국민연금 받는 돈이 115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작은 금액인데요. 이때 2037년도에 예상 의료비가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절반을, 자기가 버는 소득의 절반을 지금 의료비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공급 사이드에서 기술 시드가 변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전공학이랑 반도체가 발전된 이후에 굉장히 첨단 치료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술들이 어떻게 이렇게 소비자의 두 가지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전공학은 1973년도에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분교에 근무하고 있던 보이어 교수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습니다. 유전공학은요, 유전자를 마음대로 자르고 붙일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물질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유전공학이 정립된 이후로 인슐린이라는 이제 항체 치료제와 같이 기존에 없던 다양한 어떤 신개념의 치료제가 많이 나왔고요. 당뇨라든지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부터는 생명 현상의 마지막 비밀인 유전자 해독을 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독일이 뭉쳤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유전자 초안이 이렇게 나왔고요. 2011년도에는 이 유전자 초안이 발표된 지 딱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이라든지 영국에서 상당히 성대하게 이 기념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이렇게 지능 정보가 축적이 되니까 유전자 돌연변이가 과연 발병에는 어떤 원인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 돌연변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병을 가질지를 예측하게 되는 이 툴들이 상당히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를 재생시키는 줄기세포라든지 또 발병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유전자 치료제와 같은 맞춤 치료제도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한 500개 정도의 맞춤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시간 왔습니다. 네. 네, 유전공학을 보여 교수가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1976년도에 보여 교수는 자기가 이 유전공학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의 29살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 로버트 스완슨이라는 어떤 벤처 캐피탈리스트였는데요. 이 둘이 모여서 10시간 동안, 장장 10시간 동안 앞으로 유전공학이 이렇게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열띠게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술을 진딱 마시고 난 그 다음날 서로 $500씩을 투자해서 회사 하나씩을 설립했는데요. 그 회사 이름이 뭘까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첫 번째 암젠 나왔습니다. 자, 암젠은 아쉽게도 정답이 아니고요. 그보다 2배 정도 이름이 깁니다. 아, 제네텍 맞습니다. 오, 역시. 네.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이 퀴즈를 맞춰주는 분께 바로 이렇게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테크는 무려 34년 동안 이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명성을 유지했다가 작년에 로시와 합병했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아주 열렬한 성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술 혁신이 바로 IT 융복합인데요. 1947년도에 트랜지스터가 개발됐습니다. 그 다음에 딱 25년 뒤에 사람의 몸속을 볼 수 있는 영상 진단기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필립스가 1972년도에 만든 뇌CT인데요. CT 기계보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컴퓨터 기기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컴퓨터는요. 처음에 나온 컴퓨터에 비해서 속도는 1만 배 이상, 부피는 100배 이상 줄어든 크기입니다. 이렇게 컴퓨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평면 영상을 모아가지고 입체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CT와 MRI를 만들 수 있는 기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영상 진단기기가 나오니까 질병 진단에 굉장히 혁신이 생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수술을 해서 질병의 종류라든지 진행 정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컷앤C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이렇게 영상 진단기기를 나온 뒤에는 영상 진단기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몸속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는 Seed and Cut이라는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가장 저희 어떤 생활과 접목되게 된 것이 바로 유전자 해독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5년도부터 유전자 해독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비용은 30억 달러가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었냐 하면, 해독된 유전자 정보를 맞추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300만 개를 짜가지고 돌렸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가 동원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이는 슈퍼컴퓨터가 동원됐는데 그래서 비용이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노트북만으로도 유전자 해독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쓴 연구 보고서에는요, 2014년경에는 유전자 분석하는 비용이 한 $100까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비자의 니즈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기 때문에 헬스케어 3.0 시대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헬스케어 3.0 시대는 2001년 유전자 지도가 완성된 2001년도 이후부터이고요. BT와 IT 기술의 혁신을 토대로 해서 예방과 관리에 주력하고요.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 경감이 가능해지는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헬스케어 1.0과 2.0 시대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헬스케어 1.0 시대는요. 우두 접종이 시작된 1720년대부터 20세기 초까지고요. 당시 인류를 가장 위협했던 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에 주력했었습니다. 헬스케어 2.0 시대는 페니실린이 발견된 1928년도 이후를 가르치고요. 이 시기 이후로 한 약 4,000개의 치료제가 개발됐고요. 기대 수명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배 이상 연장이 되었습니다. 헬스케어 3.0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요.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간의 사업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약, 의료서비스라든지 또 제약, 의료기기 간이 상호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가 대거 부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 모델이라든지 경쟁 구도가 크게 변할 텐데요. 기술 혁신과 또 새로운 서비스를 갖춘 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꾸준히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 있지만 제약이라든지 기기 산업의 변화에도 끊임없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헬스케어 3.0 시대에 기억해야 될 4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유전공학과 IT 혁신이 공급 환경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변화의 4대 키워드는 일상관리화, 그 다음에 개인 맞춤화, 그 다음에 진단치료의 미세화, 그 다음에 환자 중심화, 이렇게 4개로 요약되겠습니다. 이 4개의 키워드를 뒤에 장표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상관리화는 헬스케어의 치료의 패러다임이 병원 치료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상관리화가 중요해지는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령화나 또 비만,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발병 증가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암 진료 환자는요, 한국의 암 진료 환자는 224만 명, 당뇨 진료 환자는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381만 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2002년도에 비해서 각각 2배씩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면 그 남성의 허리 인치가 50인치입니다. 굉장히 고도 비만인데요. 미국의 비만 인구는요, 전체 인구의 30%를 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만 인구가 가지고 있는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은 연간 2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면 이런 비용들을 굉장히 아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통신기술이라든지 의료기기의 발전함에 따라서 의료진과 소비자가 24시간 네트워크로 연결되니까 항상 일상건강관리가 가능해지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일상관리화가 등장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맞춤화입니다. 개인 맞춤화는 질병 치료 방식이 표준 약물 처방에서 유전적 소인이나 체질을 고려한 맞춤 치료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렇게 맞춤 치료일까요? 지금도 참 치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인종이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종이나 체질이나 체형이나 또 식생활 따라서 저희가 복용하는 약물의 흡수나 작용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 약물요법은요, 약효가 25에서 6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는 약간씩 논문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한 20%에서 60% 정도 약효가 나타낸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인 맞춤 치료로 전환하게 되면요. 이 수치가 7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요. 미국의 경우에 환자와 궁합이 맞는 이 치료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평균 4종류의 치료제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 이제 치료제가 환자의 부작용이 적고 약효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니까 환자는 고통스럽고 의료비도 많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약물 선택 방식, 시행착오를 거치는 약물 선택 방식을 맞춤 치료제로 전환하면 약 1조 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통계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매년 투자하는 의료비가 정부랑 민간인을 합쳐서 3조 달러 육박합니다. 이월은 어마어마한 의료비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의료비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맞춤 치료가 향후에는 화두로 굉장히 부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진단 치료의 미세화입니다. 진단의 방법이 굉장히 극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질병 발생 초기에 진단이 가능해지고요. 또 로봇과 같은 걸 이용해서 최소 침습 수술이 일반화될 것 같습니다. 진단 치료의 미세화는요. 바이오 센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램스와 같은 반도체 가공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정밀 제어 기술들이 우리 분야에 활용되고요. 이런 어떤 기기가 굉장히 정밀도가 향상이 됨에 따라서 분석의 한계가 기존의 나노를 뛰어넘어서 피코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을 가르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진단과 분석의 정확도가 극도로 향상됨에 따라서요. 혈액과 환부에 아주 미세한 변화를 포착해가지고 극초기의 질병 진단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이 2, 3년 내에 현실화되면 세포 하나, 또 분자 하나까지도 감지해서 질병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익숙한 사진 하나 뽑아왔습니다. 저희 서울병원 영어 홈페이지에서 이 로봇 수술하는 장면을 뽑아왔는데요. 이 최소 침습 수술은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 등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로봇 수술이 적용되면 표준 외과 수술 대비 부작용 50% 이상 또 회복 기간은 6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자의 언맷 니즈와 딱 맞는 것이죠. 상처와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회복 기간은 최대한 앞당기는 이런 환자의 니즈에 굉장히 부합되는 기술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 중심화는요, 진단에서 사후 관리까지 환자의 편리성과 또 만족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환자 중심화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보면 인터넷과 소셜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의료 지식이 향상이 되고요. 권익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 개발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쉽게 얘기해서 프로슈머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시오 개발한 아큐책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개인용 혈당 분석 기기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한 손에 들어오고 핸드폰과 같이 아주 검고 슬림한 이렇게 바디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몸체를 갖추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혈당 분석기를 이제 일상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공공장소라든지 회사에 꺼내놓고 사용하니까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도 굉장히 좀 이렇게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가 굉장히 로슈에 많이 전달이 됐고요. 이런 환자들이 직접 이렇게 혈당 분석기 개발에 참여해가지고 저러한 형태를 만들어냈고요. 로슈는 개인용 혈당 분석기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4개의 키워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헬스케어 3.0 시대에 도래하면 그럼 과연 소비자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2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헬스기기나 스마트폰이 항상 신체 신호를 늘 감지하고 분석하게 될 거고요. 이상이 발생 시에는 주치의의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10년 내에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얼라이브 ECG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ECG라는 건 이제 심전도 검사기기입니다. 요거를 스마트폰과 결합시켰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2개의 은색 점각이 보이시죠? 이것을 스마트폰에 붙이고요. 심장이 갖다 대면 오른쪽
중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기 아닙니까? 그리고 심전도 기기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거를 $100 미만에 개인들이 직접 사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임상 시험 중이고요. 내년쯤에 출시될 예정이 있습니다. 가격도 $100 미만으로 아주 착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 수입되기도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부정맥이 있어서 심장이 별로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나오면 아마 좀 사서 제 심장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로는요. 지금까지 병원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진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일회용 주사기라든지 환자복, 진료실, 병원 내 프로세스까지 모든 걸 다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만족도를 고려한 설계가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시에는요. 환자의 어떤 고통이나 불쾌감을 최소화하고 또 MRI에서는 오락 요소를 반영해서 영화 촬영 시에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영화관 같은 MRI실을 누가 맨 처음에 제안했을까요? 바로 GH케어나 그 지멘스 같은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그 MRI를 찍을 때 보면 4, 50분 동안 그 환자가 그냥 원통형에 들어가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런 환자의 고통을 절감하고자 의료기기 회사가 이런 컨설팅 업무를 굉장히 지금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GH케어가 향후 차세대 사업 분야로서 지금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키워드가 헬스케어 산업, 제약, 기기, 서비스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약산업입니다. 제약산업은 사실 이제 저희 병원과는 좀 관계성이 적은데요. 병원과 관계 있는 포인트만 좀 찍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 질병 유전자의 규명이 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맞춤 치료의 상업화가 굉장히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 면역 치료제 등이 이제 상업화에 임박했거나 상업화가 된 것이 있는데요. 한국의 FC 파미셀 2011년 7월 달에 세계 최초로 성체줄기세포로 급성심근경색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바이오메디카, 그 다음에 미국의 덴드리온 등이 이런 쪽에서 굉장히 최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 장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조금 이제 강의 중반에 오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졸리신 것도 있고 좀 지루한 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 두 번째 퀴즈 내겠습니다. 자, 이 답변은 세 분만 답변을 들어보고요. 가장 가까운 분에게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자의 가장 대표적인 약물은 리피토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제인데요. 블록버스터 제품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요. 1997년 1월 달에 발매가 됐고요. 2010년도에 무려 108억 달러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리피터가 올린 누적 매출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자, 힘차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상의 나라를 마음껏 펼쳐도 되겠습니다. 숫자 꽤 큽니다. 자, 손 들고 말씀해 주시죠. 네. 200억 달러요. 그보다 훨씬 큽니다. 네. 네. 1410억 불. 네. 말씀을 드리기 좀 곤란하군요. 네. 네, 그 다음에 1000억 불요. 네.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200억 달러. 네. 제가 1200억 달러. 1200억 불요. 네. 1억 달러 틀렸습니다. 1199억 달러입니다. 네. 바로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한 가지 의약품으로 인해서 1200억 달러라는 매출을 올린 굉장히 놀라운 숫자고요. 이 수익률이 더 놀랐습니다. 이 수익률이 70%입니다. 70%. 70%를 순이익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제약 부문에서도 질병 전문화된 이런 니치버스터, 아까 말씀드린 1년에 100억 달러를 파는 의약품이 아니라 1년에 한 5억 달러 정도 팔 수 있는 니치버스터 제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의료 서비스 부분과 조금 더 좀 가서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제약과 의료 서비스 접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 그 제약 부문에서 맞춤 치료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요, 제약사가 약품을 생산하면 병원이 처방하고 사용하는 이원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춤 치료가 되면 병원이 검사, 채취하고요, 배양 시술한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원화되는 구조로 갑니다. 따라서 그 병원이 치료제 개발을 병행하거나 또는 제약사가 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사업 모델이 굉장히 다변화될 것 같습니다. 차병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차병원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 미국에서 진짜 개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300억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덴드리온이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맞춤형 면역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이 회사는요, 미국을 중심으로 병원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과 진단업이 결합됩니다. 맞춤 치료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사전에 개인별로 이 약물이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약효를 나타낼 것인가를 선별해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 치료의 사전 과정으로 인해서 진단하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진단 사업이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진단 사업을 보유한 제약사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미국의 의료개혁 정책에서도 진단 분야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화할 전망입니다. 향후 예방 진단 분야에 15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진단 분야 쪽에서 혈액 진단 이런 키트를 아주 이제 강력하게 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10년이 이제 말씀드린 리피터를 가진 파이저 시대였다면요, 미래 10년은요, 이 진단 사업을 가지고 있는 로슈의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파이저는 진단 사업이 없거든요. 로슈는 진단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누군가 이제 앞에 계신 이제 선생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만 제넨테크를 합병함으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항암제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약과 진단이 결합한 로슈가 향후에는 이제 굉장히 크게 부상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약 산업을 요약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맞춤 치료제가 부상할 거다. 그리고 제약과 의료 서비스가 접목될 거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술 융복함으로 인해서 그 질병을 자동 진단하거나 또 진단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신개념의 의료기기가 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IBM은요, 3차원 이미징을 좀 분석을 해서 그 논리 알고리즘을 갖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영상 진단기기에 탑재해가지고 질병의 종류라든지 진행 단계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IBM이 굉장히 차세대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헬스케어 IT 분야입니다. 그리고 최근 출시된 의료기기 중에서 저희 그 의료원에 보면 그 MR 하이프라는 이런 그 초음파와 MRI가 결합된 진단기기 보유하고 계시죠. 여러 그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 깊게 다뤘던 제품인데요. 이런 그 진단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복합기기들이 향후에 굉장히 많이 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 헬스케어 전문 기술 기업하고 IT 기업이 이제 이런 의료기기 시장에 전문적으로 본격 진입할 텐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소비자의 미충족 니즈가 혁신 기술과 접목하면요, 제품과 기술을 출시함과 동시에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인니스 같은 경우에는요, MRI 내에서 뇌 수술할 수 있는 특수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달러라는 시장을 새로 창출했고요. 다빈치로 유명한 인튜이티브 서지컬은요, 1조 원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와 같은 미충족 니즈를 어디서 자기네들은 발굴했을까요? 바로 대학병원입니다.
이 두 회사는요, 단독으로 자기네들이 개발한 거 아닙니다. 대학 병원과 공동으로 개발했고요. 병원이 이런 미충족 니즈를 이런 혁신 기업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삼성경제연구소가 저희 나라의 지식의 허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삼성서울병원은 헬스케어 허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언맨 니즈들을 많이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그룹의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저희 나라의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정말 저희 나라도 이런 기업들 못지않게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제품과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기산업을 요약해드리면요. 신개념 의료기기가 출현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혁신 역량이나 브랜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진입하고 있는데 병원의 어떤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좀 숨가쁘게 이 강의 내용을 넘어왔는데요. 이렇게 숨가쁘게 넘어온 건 의료 서비스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헬스케어 3.0 시대 의료 서비스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의료 서비스 환경에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헬스케어의 중심이 치료에서 예방관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요. 진료를 제외한 예방진단 사후관리, 비진료 영역입니다. 이 비중은 32%였는데 2020년이 되면 43%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성장률을 보시면요. 예방과 진단 분야의 성장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예방은요. 2010년도 6%밖에 안 됐었는데 2020년도 가면 10%, 진단은 16%밖에 안 됐었는데 2020년도 가면 21%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예방과 진단 분야의 신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헬스케어 산업에서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영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미 선진 병원하고 보건기관은요. 소셜 네트워크를 소통의 창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는 인터넷으로 의료 정보를 축적하고 또 의료 공급자와의 어떤 정보 비대칭성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이버 콘드리악스라는 용어 한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없으신가요? 들으신 분께는 제가 상품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군요. 네, 사이버 콘드리악스는요, 인터넷으로 의료 정보를 검색하고요, 활용하고 또 의료 소비 활동을 펼치는 소비자 계층을 얘기합니다. 그 밑에 8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바로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온라인으로 건강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88%, 약, 미국에서는 1억 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8,800만 명이 인터넷으로 의료 정보를 서칭한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한 30-40%가 사이버 콘드렉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페이션트 라이크 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희귀 질환을 가진 14만 명의 환자들이 사이버상에 모여가지고요. 부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생활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트입니다. 최근에는 얼마나 재미냐면요. 치료제가 없는 희귀병에 대해서 이 치료제를 개발해 다오라고 노바티스에 직접 약물 개발 요청도 하고요. 그러면 노바티스가 임상 환자를 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션트 라이크미에서 직접 임상 환자를 제공도 해주겠다. 이런 계약까지 맺어서 직접 약물 개발까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병원이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지금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어떤 3국을 방문해가지고 주요 정부 관계자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보건당국자의 주요 핵심 화두가 연구중심병원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병원이 미래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약간 힌트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병원이 환자의 언맷 니즈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도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병원이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존스 홉킨스라든지 MD 앤더슨 같이 선진 병원이 한 해 6천억이 넘는 연구비를 투자해서 새로운 치료 기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그 2012년부터 저희 나라도 그 보건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중심 개발 프로젝트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비록 많지 않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정부도 이런 헬스케어 산업의 트렌드를 인식하고 있고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연구 중심 병원의 설계를 작년에 저랑 또 이제 그 저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좀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환경은 변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 산업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마지막 퀴즈. 약간 주관식이고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문화상품권 2장을 걸겠습니다. 네. 자, 의료 IT 혁신으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이 극복되고 있는데요. 뉴헬스케어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고 해서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7일 의료 산업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아, 저희 나라 아닙니다. 이거 외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사회자의 잘못으로 치부하겠습니다. 네. 다시 힌트를 좀 더 드리면요. 뉴욕과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는 15,000km가 떨어진 네, 정확하십니다. 린드버그 수술. 이런 정확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 저는 이미 예상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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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뉴욕하고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됐던 프랑스의 어떤 스트라스부르크 사이에서 원격 수술이 일어났습니다. 원격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54분간에 걸쳐 가지고요. 담낭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이었는데요. 그 1924년도에 린드버그가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넜었거든요. 그 린드버그의 이름을 따서 린드버그 수술법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이 원격 수술은요, 강섬유를 이용한 초소통신 그리고 초고해상도 TV를 활용해가지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이런 고난이도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고요. 아쉽게도 이제는 이제 퀴즈 없습니다. 긴장감 푸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고객의 감성도와 만족도가 최우선시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클리블랜드 클리닉, 굉장히 유명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10년 동안 만년 4위 병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요. 가운부터 진료실까지 모두 바꿔라라는 모토하에 혁신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아마 이 병원을 맡으셨으면 아마 1994년도에 이런 작업을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한 10년 넘게, 한 15년 뒤에 이런 작업을 진행했네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요.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라는 디자이너가 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퍼스텐버그는요. 미국 디자인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미국의 초인류 디자이너입니다. 이 디자이너가 환자복을 디자인했어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환자복을 디자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제가 굉장히 무한해집니다. 그 환자의 움직임하고 진료 시의 안락감을 굉장히 고려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진료복을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환자의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했다는 어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드디어 고객 만족도 1위를 했고요. 이 퍼스텐버그는요, 2011년도 토크쇼에 나와서 환자를 생각할 수 있던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이런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예방 진단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니까 병원의 미래 사업 영역에도요. 이런 세 가지 영역이 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병원이 예방 진단 사후 관리 일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미국 경우에 보험사라든지
건강관리회사, 또 요양원이 이런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진료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은 영역에 진출하면 경쟁기업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향후에 저희도 이런 신사업 영역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야 되겠습니다. 비진료 영역에서요. 네 번째입니다. 최근에 어떤 미국의 중소형 병원들이 질환별 전문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인터뷰 하나를 따와봤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코스 그루브라는 CEO가 한 인터뷰인데요. 코스 그루브는요, 1975년도에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들어온 심장 전문의입니다. 40여 개의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400여 편의 논문을 집필하고 주요 행정직을 겸직한 아주 CEO 트랙을 차곡차곡 밟아온 전문 의료인입니다. 그래서 코스 그루브가 보기에 어떤 병원도 모든 질환 영역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환별 전문 병원으로 전환해야 된다. 라는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병원에서는요, 병상 확대 같은 성장 일변도 전략이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료제 정말 많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료 기술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입원 일수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 이용률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우에 병원 하나당 평균 병상 수가 30년 동안 약 20번 정도 감소했고요. 미국 총 병원에 있는 병상 수는 총 25만 개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병상 확대가 능사가 아니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가의 의료기기가 병원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통념도 앞으로는 이제 헬스케어 3.0 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대형 병원이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CT, MRI, 고가의 체외 진단기기,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 같은 걸 경쟁적으로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로는 미국 병원의 50%가 의료기기 유지 비용으로 인해서 경영에 굉장히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중대형 병원, 정말 폐업할 정도의 위기까지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비진료 영역이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질환별 전문화 병원을 추진하다 보니까 비진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스텝 조직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전문 서비스를 제공했던 비진료 영역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관과 협력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R&D 투자 확대를 통해서 차별화된 어떤 의료 기술이라든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제연구소에서 하반기에요, 병원이 밀집한 어떤 캘리포니아주 79개 종합병원에 395개의 어떤 데이터 그룹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봤는데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R&D 투자를 많이 할수록 환자 점유율 증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R&D 투자를 등한시하고 건물 투자를 많이 했을 경우는 이런 환자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상관관계가 굉장히 미약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돌이켜 얘기하면 건물 투자를 많이 해서는 환자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증가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의료 서비스 영역 요약해드리겠습니다. IT 혁신이 되니까 의료 서비스 시공간 제약이 극복돼서 언제 어디서든지 저희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진료 영역에서 병원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쪽에서 신사업 기회가 굉장히 많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질환별 전문 병원으로 전환 중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질환별 전문 병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기회라든지 질환 영역 선점도 굉장히 뜨겁다. 그 다음에 환자 유치하기는 굉장히 치열하다. 이런 네 가지 종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보고, 이 결혼은 사실은 이제 우리원은 오기 전에 제가 우리원 올 줄 모르고 적은 결혼인데 굉장히 저희 지금 SMC 50 프로젝트와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지금 이 결혼을 정리하면서요. 첫 번째로는요. 진료나 치료 부문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당수의 의료절차라든지 서비스가요. 표준화되고 법령화되고 있어가지고 향후 차별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점점 곤란해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병원은 CP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인증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리고 전문질환 영역에서는 또 신의료 새로운 어떤 의료 기술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암센터를 활용해서 이런 어떤 신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비진료 영역에서 다양한 수입 모델을 발굴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진료 역량을 결합해서 검진센터와 같은 어떤 새로운 사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진료와 연구가 복합된 조직을 구축해야겠습니다. 진료만 강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고요. 또 연구만 강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진료와 연구가 적절하게 배합된 조직을 가져가야지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차별에 대한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 방안으로서 진료와 연구 트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평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조속히 저희한테도 도입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